안녕하세요. 저는 슈신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우리가 세계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 어느 국가든 모두가 우리 중화 문명을 훔쳐가거나 배워가고 있을 뿐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할 때면 늘 결국 우리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든 그 뿌리는 원래 중국이었고, 그들이 잘나 보인다면 역시 중국 영향을 잘 받아서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중이다라든가 한식이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부터는 한국의 역사 드라마와 영화까지 국제무대에서 조명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중국이 만들어온 역사의 스케일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극 따위가 어디 명함이나 내미나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 전 세계 시청자들은 독특한 한국식 서사를 흥미롭게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분한 마음에 결국 한국이 우리 역사를 훔쳤거나 왜곡해 포장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종종 인터넷에 그런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업으로 역사 유물 복원가 일을 했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중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중요하다고 분류된 옛 유물들을 찾아 복원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시 기획에 쓰일 만한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와 고고학 분야를 종횡무진 누비며 일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릿속엔 오직 중화가 세계의 원조이며 모든 문명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에게서 뜻밖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주 일대 고구려 유적과 관련된 몇몇 전설을 조사해 해외 전시 기획 자료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한국 것 아니냐? 왜 우리가 그깟 조그만 나라의 잔재를 굳이 조사해야 하느냐 싶었습니다. 더욱이 고구려가 역사상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지냈다고 믿었던 저는 굳이 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는 중이고 한국이 고구려 역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우리 쪽에서도 만주 지역 역사 자원을 잘 조사해두면 새로운 기획 전시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래. 어차피 만주 땅은 오랫동안 우리 영향권 아니었나. 고구려도 결국 우리 속국이었고 당나라가 깔끔히 처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구려 유적 조사 프로젝트는 발령 초기부터 제 흥미를 크게 끌진 못했습니다. 고구려 따위가 뭘 크게 남겨놨겠나. 대단한 게 있다면 이미 우리가 다 흡수했고 없으면 말 그대로 변방의 자잘한 잔재일 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도착하자 의외로 꽤 흥미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주 남부에서부터 요동반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거나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무릎을 꿇고 물러갔다라는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폭소했습니다. 세계 최강 중 하나였던 당태종이 어떻게 고구려 따위에게 밀렸겠나? 민초들이 지어낸 무협 판타지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이 떠벌린다는 안시성의 대첩 이야기를 허황된 과장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나라는 중원 통일 왕조로서 주변 민족을 모조리 굴복시킨 막강한 제국이었고 그 중에서도 당태종은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아무리 고구려가 튼튼한 산성을 쌓았대도 결국 중원 대군 앞에선 매 못 출 텐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현장에서 실제 사료와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 성과를 종합해 정리해보라는 임무를 줬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만주의 험준한 산과 성터들을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지역으로 들어가며 저는 잇따라 여러 인물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중국 현지인들은 이 근방에 옛날 고구려 성터가 남아있고 그들의 문화가 지금도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쪽 다큐멘터리 팀이 와서 이미 현장을 수년간 조사해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고구려는 분명히 우리 역사 일부이거나 크게 봐도 하나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는데 왜 한국 쪽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캐고 다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이 적당히 미화하고 자기들 것이라 우기며 온갖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한국에선 사극이라며 고구려 시대의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품들이 세계로 수출되어 호평을 받는다는 소식에
저는 황당함과 질투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중국 역사는 훨씬 방대하고 스케일도 월등한데 어떻게 한국 사극 따위가 더 주목을 받나. 그런데 실제로 만난 한국 연구자들은 고구려가 단순한 소수민족 국가가 아니라 수당이라는 양대 제국의 침략을 장기간 막아낸 강력한 나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설령 몇 번 대등하게 싸웠다고 해도 결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결과가 증명해주는데 무슨 소리인가라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실제로 만주 곳곳의 고구려 유적을 둘러본 뒤였습니다. 험준한 산자락을 따라 축성된 산성, 정교하게 다듬어진 축성 흔적, 복잡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만든 방어 체계 등을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면 승부로 밀어붙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곧장 고구려가 대단했다고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래도 당태종이 최강이었으니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함락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세가 바빠 당나라가 철수했거나 우연히 공략을 미뤘던 것이겠지라고 억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에게 특정 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탑은 몽롱탑이라 불리며 당나라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곳은 당태종이 연개소문에게 쫓겨 우물 속에 숨었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고구려 장수에게 쫓기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나름 진지하게 그 전설을 믿고 있었고 실제 문헌 일부에도 그럴 가능성을 암시하는 해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전설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식 전설은 어디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들고 몽롱탑 주변 지형을 살펴보니 실제로 험한 지세와 작은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정말 당태종이 이곳에서 잠깐이나마 몸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었던 걸까? 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설마 고구려 따위에게 쫓겨다닌 건 아니겠지. 뭔가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그래도 괜히 언짢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국 쪽에서 만든 고구려 수당 전쟁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본래는 그 다큐에서 허점을 잡아내려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네 위주로 미화했을 거야 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청을 해보니 거기엔 꽤 상세한 사료 검증과 고고학적 자료, 현장 인터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4차례 침공이 모두 무위로 끝났고 이후 등장한 당나라가 30년 넘게 철저히 전쟁 준비를 했음에도 안시성에서 결국 수확을 못 거뒀다거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병력이 얼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이 방영됐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이다. 혹은 중국 쪽 기록을 곡해한 것일 게 뻔하다. 다만 그 다큐에서는 중국 사서의 원문 일부도 꺼내 들며 당태종이 수많은 해고를 모아 장례 진행 기록, 그리고 철군 후에 큰 상실감을 토로했다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록이 있긴 있나? 하며 찾아보니 자치통감 등 몇몇 문헌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만주 지역 여러 성터를 더 면밀히 둘러봐야 했습니다. 안시성 추정지로 알려진 곳에서는 이미 한국 학자들과 몇몇 외국 연구팀이 자주 왕래하며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고구려 산성의 구조와 당시 전투 양상, 병참선, 당군의 이동 경로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두었더군요. 저는 그들을 향해 어차피 고구려는 멸망했지 않느냐, 당나라가 결국 다 정복한 것과 다름없는데 뭐 그리 대단할 게 있나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철수한 건 분명하다. 이후 여러 정치적 군사적 요인이 결합되며 고구려가 나중에 무너진 것이지 당태종의 직속 침공은 실패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던 논리였습니다. 당태종이 패배했다라는 말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명이고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변방 세력이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을 흉내내다 망한 것이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들은 외국 학자들은 기묘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굉장한 저항 능력을 보인 건 사료와 유적으로도 입증된다.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는 건 비과학적 태도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언제나 동아시아를 지배해왔지.
어찌 조그만 고구려가 당나라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인가 라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제 발로 찾아올 때는 아무리 부정해도 허점을 드러내게 마련이었습니다. 특히나 안시성 공성전에 대한 기록을 뜯어볼 때면 더욱 거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은 거대한 투석기 포차를 동원했고 60일이 넘도록 주야 없이 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흑산토산을 인공적으로 쌓아 성보다 높이 올라가려 했으나 막판에 고구려 군이 역습하여 흑산을 빼앗았고 당군이 오히려 크게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다 거짓말 아니면 과장일 텐데 이상하게 중국 사료에도 유사한 묘사가 있나 라고 의심했습니다. 중국 역사책에도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같은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고 하니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즈음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들이나 현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안시성 전투가 수당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니 안시성에서의 저항은 웬만한 포위전과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중원의 대군이 마땅히 한 달이면 끝낼 전투가 2달 넘게 소모전에 빠지면서 병참이 꼬이고 결국 초겨울 추위까지 닥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안시성 성주나 연개소문 같은 고구려 인물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봤자 누구도 당나라와 맞서 이길 순 없다. 일시적으로 버틴 것일 뿐이라고 꿋꿋이 우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중국 내외학자들도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공략이 막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결론에 동조하니 저 혼자 동떨어진 소리를 하는 꼴이 됐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역사를 결국 누가 승리했나를 봐라. 고구려는 망했고 당나라가 최종적으로 통제권을 쥐지 않았나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당태종 시기의 원정은 실패로 기록되는 게 맞다. 나중에 내부 혼란과 신라 연합군 등 복합 요인으로 고구려가 무너졌을 뿐이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무시무시하게 분노했습니다. 어째서 다들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가? 이 모든 게 한국 측의 교묘한 역사 마케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슈신 씨, 사실 안시성 전투를 너무 깎아내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중국 사서에도 당나라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대목이 나오니까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흥분해 그게 어디까지나 주변인들의 유언비어일 수 있다. 혹은 글을 쓴 사가들이 당태종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품었을 수도 있고라는 말도 안 되는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며 그럼 왜 자치통감과 다른 관찬 사서들조차 비슷한 결론을 내렸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화만 낼 뿐 뾰족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나 요즘 한국에서 안시성 전투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이를 해외 넷플릭스나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일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당태종을 모욕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자기들 영웅담을 만든다고. 다 헛소리야. 수익 좀 내보려 과장하는 거겠지라고 중얼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한국 콘텐츠가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나름 흥미진진한 전쟁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찬란한 역사를 지녔고 당나라와 맞서 싸웠다는 소재가 국제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비치니 저로서는 질투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고구려는 결국 당나라에 굴복했고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가 일시적 후퇴였을 뿐이라는 식으로 결론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었고 고구려는 작은 지역 세력에 불과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고구려가 멸망했으면 승자는 당나라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동료들은 표정을 굳히며 하지만 이번 조사의 핵심은 당태종 시기 안시성 공격이 성공했나 실패했나인데 정황상 성공했다고 쓰기가 힘들다. 철수를 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나중에라도 고구려를 접수했으니 실패가 아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다들 곤란해했습니다. 슈신 씨, 그건 억지 해석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건 사실관계의 파악이지. 나중에 결국 망했으니 괜찮다는 결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태종을 어떻게든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작해낸 안시성 대첩 같은 이야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저 혼자 과격하게 굴어 현장 토론회에서도 여럿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인들이 늘 역사를 과장해 자신들을 과대 포장한다. 실제로는 중국을 카피하면서도
입만 살아서 떠들어댄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해외 학자들 중 몇몇은 제게 반문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전부를 베껴갔고 고구려가 하찮았다면 왜 수많은 중국 사서의 수당 전쟁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고구려를 제압 못하고 회군했다는 기록이 남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중국의 사관들이 사실을 부풀리거나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성을 거의 잃고 아무튼 중국이 최고였고 한국은 늘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식의 발언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엔 공개석상에서 제 고집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던 날 팀장과 상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의견이 대거 수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슈신 씨, 아무리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많은 근거가 안시성 전투가 당태종의 실패로 마무리됐다고 가리킨다. 이 결론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당태종이 안시성을 쉽게 공략하고도 그냥 스스로 철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그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은 제게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 안시성 이야기 하나로 중국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흥분하느냐고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분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사실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비웃을 것 아닌가. 당태종이 꺾였다고 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시성 전투가 큰 자부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거기다 해외로까지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고구려가 생각보다 세지 않았나라고 떠올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최종 보고서에도 안시성 공략 실패라는 문장이 들어가 버렸고 저는 이를 참지 못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더 이상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슈신 씨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으니 결론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뚜껑이 열려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여기저기 인터뷰나 학술 모임에서 한국은 우리 역사를 훔쳐 자기들 것처럼 포장한다. 안시성 전투는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제가 인베트에 초청되었던 몇몇 자리에서조차 객관성 없는 발언이니 슈신 씨 의견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식의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주장은 학계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버티며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고구려는 한낱 변경 세력이다. 어느 민족이든 중원 앞에선 결국 무너진다라고. 그럴 때마다 본인이 현장 자료를 직접 다 보고도 왜 이렇게 말을 굽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도 저를 은근히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슈신 씨가 직접 안시성 터를 돌아보며 당군의 공격로와 병참 이동 경로, 고구려 군의 방어 체계를 살폈으면서도 왜 아직도 그걸 부정하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어차피 결국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안시성에서 승리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궁색한 논리임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후 한국이 만든 안시성 관련 영화를 실제로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전투가 정말 대단했구나. 어떻게 저런 게 가능했을까라는 감탄이 오갔습니다. 저는 또 분노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잘 포장하고 애국심을 자극해 만드는 작품일 뿐 역사적 사실을 과장하는 게 뻔하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영화를 조목조목 반박할 구체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사료 고증을 열심히 했는지 여러 부분에서 제가 깎아내리려 하면 곧바로 반박 증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그래도 이건 모두 한국식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에도 저는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나중에 사내 보고회에서 저희 팀이 전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엔 분명 안시성 포위전은 당태종이 60여 일간 공성전을 벌인 후 불리해져 철군을 결정했고 철수 도중 추위와 늪지대 등으로 병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개를 저으며 이거 다 과장이다. 당태종이 원래 주변 사정 때문에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애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반대로 가리키고 있었고 회사 상부 역시 슈신 씨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보고서는 사실 근거에 입각해 작성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당태종의 위대함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안시성 이야기를 들먹이며 고구려를 대단한 국가처럼 포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우리는 당나라와 맞서 싸워 이긴 민족이라고 전 세계의 선전에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동료들이 애초에 이걸 막을 일은 아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도 자긍심을 가질 건 따로 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당나라를 물리쳤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라고 중얼댔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공석홍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상사도 슈신 씨가 마음을 다치셨으니 잠시 휴가를 갖고 머리를 식히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받아서도 속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시성 전투는 과장된 신화일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한국을 집요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너희가 자랑하는 건 실제로 별거 아닌데 부풀려진 영웅담이다라는 말로 마구 공격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역사적 자료를 들고 반박했고 오히려 중국분이 왜 안시성 전투를 그렇게 부정하는지 의아하다. 역사적 팩트는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분통을 이기지 못해 온라인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계정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 사무실에 나갔을 때 동료 중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슈신 씨, 사실 저도 처음엔 고구려 이야기가 과장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꽤 독자적인 세력으로 보이긴 해요. 괜히 너무 속 썩지 마십시오. 저는 인상을 쓰며 무슨 소리인가. 결국 망한 주제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황제에게 승리했다는 말은 용납 못한다고 되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사 안에서도 제게 고지곳대로 반박하기조차 피곤해진 눈치였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비하 발언을 이어가며 안시성 전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주목받을 때마다 결국 우리 중화 문명을 복사해 간 것, 언제나 중국이 원조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제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과연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헌데 묘한 것은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을 떠벌릴수록 오히려 저만 우스꽝스러운 인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슈신, 저 사람은 아직도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패주한 기록을 부정해라며 슬쩍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점차 내리막길을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도 여기서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의 일시적 후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안시성 이야기를 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고구려가 강대했네라고 떠올릴 때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아무도 제가 믿는 중화의 절대 우월함을 소리쳐 주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 역사 유물보건가로 활동했으며 끝까지 고구려와 안시성 전투의 서사를 인정하기 싫은 중국인 슈신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확산된 안시성 이야기를 제 힘만으로는 없애기가 힘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대등하게 싸웠다는 식의 주장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며 한국은 우리 것을 따라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러면 왜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철수했느냐고 물으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사정이나 자비로운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억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스운 논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우리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들은 언론 플레이와 과장 광고 그리고 왜곡된 사극으로 역사를 부풀린다고 우길 작정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저는 결국 진실은 하나다. 중원 제국은 패배할 수 없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다들 고집불통이라고 비웃지만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 당태종이 직접 안시성 따위를 손쉽게 무너뜨렸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망신만 당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마쳤고 제 주변에선 다들 슈신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들 수군댔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강했네,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네 해도 언젠가 우리 중화가 모든 걸 압도한다는 진실이 세상에 훤히 드러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안시성이니 연개소문이니 그런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제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창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태국의 방콕 교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계로 조부모님 때부터 태국에 정착하셨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중국이야말로 모든 문명의 근원이고 주변국들은 옛날부터 중국을 우러르며 배워갔다라고 강조하며 저를 교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 가르쳐준 덕으로 겨우 발전했다. 특히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그들은 언제나 중국을 배우고 모방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가장 우수한 나라로 여기게 됐습니다. 정작 저는 한 번도 직접 중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중국의 위성방송이나 뉴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면서 중국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곤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태국 언어와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중국에 가봐야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도 바쁘셨고 여러 사정상 여행 갈 기회가 없어서 중국을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어 회화와 한자를 집에서 배우면서 어찌 보면 상상 속 중국을 저 나름의 이상향으로 간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아시아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보통은 한 나라만 방문하는 코스가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히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1차 방문 중국 베이징 5일, 2차 방문 한국 서울 5일, 총 10일 일정으로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대국 다고 중국에 직접 갈 수 있다니. 그러나 일정 후반부에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뿐더러 부모님께서 늘 한국은 중국의 아류이자 작은 속국이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아,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현대적인 마천루까지 얼마나 멋질까.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의식도 높고 예절 바른 민족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보고 오면 부모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되겠지. 한편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덤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대단할 리 없는 나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만큼 감동을 줄 수 있겠어 하고요. 어쩌면 속으로 한국이라는 곳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여행 첫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공항의 웅장한 규모를 보고 처음에는 역시 대국답게 공항이 크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자랑하시던 중국의 위상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서 제 첫 실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지만 발음이 어색하고 어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심사대 직원이 빠르고 무뚝뚝한 어조로 중국어 질문을 쏟아냈고 제가 더듬거리자 곧바로 인상을 쓰더니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살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를 영어로 해석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어 통역을 해주던 학교 담당 선생님이 곁에서 설명해주자 심사 직원은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더니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하고 살짝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사람이 많아 혼잡하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합리화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간 거죠.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을 때 창밖 풍경은 분명 현대적인 건물들도 있고 중국 특유의 붉은 간판들이 즐비해 있어서 화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기가 뿌옇고 탁한 느낌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거나 침을 뱉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버스에서 내린 후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도 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에서는 줄 서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새치기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분이 공공연히 코를 후비다가 바닥에 콧물을 턱하니 버리는 것을 보고 혐오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중국은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저는 이건 그냥 일부 사람들의 문제일 거야 하고 억지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했는데
호텔 직원은 영어가 통하지 않아 짤마응지에 바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이 중국어로 설명했더니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1시간을 기다려서야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땀범벅이 되어 짐을 들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분명 부모님은 중국인들이 예의 바르고 손님을 극진히 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상과 달라 당황했습니다. 여행 중 현지 상인이나 몇몇 중국인을 만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태국, 동남아 어디쯤인가? 태국어는 중국어 방언 아닙니까? 중국이 너희한테 많은 도움 줬지? 저는 속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태국은 독립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태국어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인데 마치 태국이 중국의 하위 문화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도 중국계 이민자들이 상당히 존중받고 실제로 태국 경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토 중국에서는 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낮춰보는 기색이 느껴져서 저는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을 만났는데 그들 역시 베이징에서 불친절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서양 친구는 길을 물어보려 시도했지만 중국인들은 몰라하고 가버리거나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손을 저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중국은 세계적인 대국이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태도도 최고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대국 특유의 자부심이 오히려 배타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에 오면 항상 너희는 조공 바치던 나라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라는 한국인 대학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분은 여행으로 중국을 여러 번 왔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문화적 충돌을 심하게 겪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체류 3일째, 관광지 근처 공중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칸이 많았고 휴지통은 넘쳐 흘러 바닥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청소가 제때 되지 않는지 파리도 날아다녔고 변기 주변으로 소변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도 공중화장실이 아주 깔끔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관광지에서는 관리를 제법 잘하는 편인데 중국은 관광대국이라면서 이런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번화가에서 어떤 노인이 구석진 곳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노인은 개의치 않았고 다른 행인들 역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국의 수도 맞아?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그린 중국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일정 중간에 저희 교류 단체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문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중국 관계자가 발표를 하던 중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한국인 학생에게 인정하지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이 당황스러워하며 역사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지 일방적 속국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는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근본은 어차피 중국에서 나온 것, 동북공정 운운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맞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한국 학생이 말하는 상호 영향, 교류라는 개념이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자 진행자는 서둘러 그 화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한국의 은은한 갈등이 행사장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5일이 끝났을 무렵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질서, 소음, 대기오염, 무뚝뚝함, 관광객에 대한 배려 부족,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공중위생과 끊임없는 혼란.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중국은 최고다.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역사가 깊고 문화유산이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주변에선 온갖 소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저를 비롯한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불친절이 일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런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중국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이자 과거 속국 아니었나? 아마 별 볼 일 없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일정이 더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태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공항 직원들도 불친절하겠지라고 부정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한국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을 확인하고 태국에서 오셨군요. 이번에 한국은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발음도 깔끔했고 태도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 처음입니다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세요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나 무뚝뚝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류단을 위해 한국 측에서 픽업 담당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는 입국장 로비에서 커다란 팻말을 들고 구체적인 도착 시간과 이름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분은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담당자는 영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학생들이 짐을 찾는 동안 어디서 대기해야 하는지,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겪었던 너무 많은 인원, 혼란스러운 상황, 부족한 설명과 비교가 되어 벌써부터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이것도 일시적인 모습이겠지, 막상 시내 나가면 엉망일지도 몰라라는 의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확실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량들도 무질서하게 끼어들기보다는 차선과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도로에서 봤던 폭주나 경적 남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수도 중심부임에도 차들이 서로 경적을 울리며 비켜가라고 소리치고 엄청난 혼잡이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저는 화장실도 이용해봤는데 냄새도 그리 심하지 않고 휴지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수시로 바닥을 닦고 있었고 사람들도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경험 하나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대놓고 길거리에 볼일 보는 사람은 없겠지라는 마음이었죠. 버스 안에 설치된 화면과 방송에서 여러 언어로 환영 메시지와 관광 정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교대로 표기해 주더군요. 태국어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어가 있으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번역 퀄리티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봤던 기괴한 영어 표지 이른바 차이나글리시에 비하면 한국 측 다국어 안내는 상대적으로 정확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작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국어 시스템을 갖춰 놓았지? 하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34성급 호텔에 도착하니 미리 단체 예약이 되어 있었고 체크인 절차가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제 여권과 이름을 확인하자 바로 방키를 건네주고 짧은 영어 안내로 조식 장소는 2층, 와이파이는 무료, 필요한 물품은 2번으로 전화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베이징 호텔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 에어컨 고장, 불친절한 대응을 떠올리며 여기서는 제발 그런 문제가 없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에어컨부터 조명, 수압, 침구 컨디션까지 모두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친구가 캐리어 바퀴가 부서져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호텔 직원이 즉각적으로 수리 도구를 갖고 와서 고쳐주려 했습니다. 영어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고 몇 분 뒤에 임시로 고정했으니 나중에 전문 AS 센터에서 교체하라며 친절히 안내문까지 써줬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정말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은 결국 중국 요리를 모방했을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으로 먹은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 등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불고기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했고 고기가 얇게 썰려 간이 고루 배어 있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고기를 매콤한 고추장에 비벼 먹는 형태였는데 저는 단맛과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식 발효 장지향의 깊은 맛이 나서 중국의 된장이나 간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보다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양도 충분했고 오히려 다양한 반찬들이 깔끔하게 나와 풍성한 식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식당 종업원들은 수시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늘 물어보며 세심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파오차이에서 유래했으니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먹어본 김치는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이 잘 어우러져 향과 맛이 독자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발효 채소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양념 배합이나 제조 과정이 중국 파오차이와 꽤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단편적인 관점으로만 봤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국제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꽤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제가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 중 영어가 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발음도 비교적 명료했고 의사소통 의지도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갈등 구도와 달리 여기서는 우리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나 전통을 소개할 때도 자기네가 최고라기보다는 이런 면이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라는 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자꾸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말하던 속국 어쩌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갈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갈등 이슈라는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주제였는데 한국 학생들은 자국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 상대 국가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TV 뉴스나 드라마는 대체로 중국이 항상 옳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 같은 일방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며 한국 학생들의 균형 잡힌 태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중국 중심적 역사관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내 식당에서 국물을 쏟아 테이블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당황해서 휴지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가 즉시 달려와 물티슈와 휴지를 꺼내주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제가 실수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동시에 치우면 더 빨리 깨끗해지잖아라며 웃으며 함께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베이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사정에는 크게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작은 실수도 적극 도와줘서 저는 고마움과 함께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또 한국인 친구 몇 명이 자기네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 주었는데 로봇공학 동아리, 댄스 동아리, 영상 편집 동아리 등 다양했습니다. 주말에는 자발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하고 학교 측은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 학교는 대체로 주입식 교육 위주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명문 학교 중에는 수준 높은 동아리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한국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이 부러우면서도 부모님은 왜 한국에 대해 별것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솔해 주신 태국인 담당 교사 미세스 로렌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중국과 업무를 할 때는 정말 사소한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나가 꼬이면 줄줄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 업체들과는 기민하고 유연하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공감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한국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같네 하며 또 한 번 부모님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셋째 날, 한국에서는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먹는 건 이미 해봤는데 굳이 요리 체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체험 장소에 가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 아주머니들이 저희 이름을 기억하고 리창, 잘 왔어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서툴지만 살갑게 몸짓과 표정으로 다정히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손등을 툭툭 두드리며 먹어봐, 맛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노인들은 외국인에게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저를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에 이 대조가 더욱 컸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요리는 잡채였습니다. 당면과 각종 채소, 고기, 양념 등을 볶아 만드는 음식이라는데 처음 봤을 때는 중국의 차오맨 저미엔이나 차오펀 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 당면의 쫄깃한 식감, 채소들의 다채로운 색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다라고 흥분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건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한식이 그냥 중국 음식을 흉내만 낸 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4일째.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팀을 이뤄 조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각 조마다 우리 문화 소개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공유하는 작업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스마트폰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뤄서 조금도 지체 없이 영상을 편집해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중국에서도 영상 편집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여기선 고등학생이 뚝딱 해내네 하고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맛집이나 인기 간식을 소개해주며 같이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장난을 치고 제게 중국말도 가르쳐달라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극예방성과 호기심이 제가 베이징에서 마주했던 우월감을 내세우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학생들이 저희 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 쓴 편지와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은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저에게 이 스티커 보면 나 기억해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리창, 짧았지만 내가 알려준 태국어 재밌었어. 우리 앞으로도 SNS로 연락하자 라고 적은 카드와 초콜릿 세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이들은 동남아? 조공국? 이런 식의 무시를 했었는데 여기선 제 존재와 문화를 정성껏 존중해주고 우정을 표시해줬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아류라면 어째서 이렇게 문화 교류에 진심이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지.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부모님이 그간 하신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확고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최고의 대국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르쳐준 나라에 불과하며 대단할 게 없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중국에서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에 크게 실망한 데 반해 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청결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모습을 곳곳에서 목도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더 발전된 측면도 있고 한국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짧게 체험한 바로는 적어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생활 수준과 배려 문화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실망스러웠는데 한국은 오히려 저를 감동시켰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속국 어쩌고는 너무 시대착오적이 아니었나.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말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기대에 차서 중국은 어땠니? 아주 좋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불친절했고 도시가 너무 혼잡하고 길거리 무단 배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깔끔하고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야. 중국은 워낙 크고 내가 간 곳이 운이 안 좋았던 모양이지. 저는 반박하려다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도 쌓인 감정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중국과 제 눈으로 직접 본 중국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속국 수준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대단한 나라였어요. 부모님은 너는 그래도 중국계인데 중국이 좋게 안 보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도하면 되겠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지만 중국 문화 다 배워간 아류에 불과하다. 잠깐 반짝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충돌한 적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직접 보고 온 현실을 부정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 한동안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대학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중국 명문대, 예컨대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도전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느낀 큰 실망, 한국에서 받은 긍정적인 충격이 두 경험이 강렬해서 저는 저 나라에서 더 깊이 배우고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내 뿌리는 중국인데 중국으로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 깔끔한 도시, 발전된 IT, 열정적인 교육 환경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중국은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고, 저는 한국에서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지만, 결국 제 열정에 조금씩 설득되셨는지, 그래, 내가 진짜 가고 싶다면 우선 지원해봐라라고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이징에서 중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예 답이 없었던 경험이 떠올라 한국에서도 언어 장벽이 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걸 봤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영어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전공 수업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일 테니 매일 단어를 외우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굳이 한국말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지원 결과 면접을 보러 서울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여 저와 어머니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는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도착 후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대형 도서관, 최신식 강의동,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고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보더니 안내를 맡은 한국 대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해서 중국어를 배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중국어로 그 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대화가 꽤 진지하게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도 중국어를 잘 익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놀라신 듯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깔끔한 테이블, 셀프바에서 필요한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어머니와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저도 베이징에서 왔는데 여기가 훨씬 쾌적하고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서 공부에만 집중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중국이 더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말이야라고 다소 뾰루퉁하게 응수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한국을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측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다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희 굳은 의지를 보시고 마침내 그럼 잘 다녀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두 분은 한국보다 중국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했지만 적어도 저희 선택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나 대학 생활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살아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문제점들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몸소 겪은 경험 덕분에 한국 중국 속국, 한국미개라는 식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고 중국계로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진정 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공할 무궁무진한 기회를 떠올리며 설렘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까지 함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